오늘은 다원자 분자의 진동과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병리의 진동 모드가 있습니다. 한쪽 결합이 증가하는 반면에 다른 쪽 결합은 감소하는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진동 모드가 있고, 양쪽이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줄어들 수 있는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 그 다음에 결합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결합 각도가 바뀔 수 있는 밴딩 모드가 있습니다.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진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반면에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진동 모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진동 모드에서 이 화살표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모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자의 운동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이 이온자 분자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6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자의 좌표인 x1, y1, g1, 두 번째 원자의 좌표인 x2, y2, g2, 그래서 토탈 6개의 좌표가 필요한데, 화학자들은 이런 6개의 직각좌표계를 쓰는 것보다 새로운 6개의 좌표를 만들어서 그 좌표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6개의 좌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이 이온자 분자의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라지 XYG라고 부르고, 이것이 새로운 세 개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좌표는 이 이온자 분자 사이의 거리를 디파인 할 수 있는데, 그것을 Q라고 부르고, 그것이 네 번째 좌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좌표는 이 이온자 분자가 공간상에 어떻게 배양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주기 위한 각도를 위해서 두 개의 좌표를 사용합니다. 세타 파이를 분자의 배양을 나타내기 위한 두 개의 좌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6개의 좌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은 이런 직각좌표계를 쓰는 것보다 이런 6개의 좌표계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6개의 좌표를 정의하게 되면은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 회색으로 표현된 3개의 좌표는 무게중심의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분자 진동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각도는 당연히 분자의 회전을 나타내는 좌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간단한 이온자 분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복잡한 분자인 5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의 좌표계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좌표는 15개가 됩니다.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3개의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탈 이제 15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1부터 G5까지 15개의 직각좌표계가 필요한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화학자들은 이런 직각좌표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음에 정의할 새로운 15개의 좌표를 사용합니다. 먼저 라지 X와의 G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이 분자의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을 것이고,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디파인 하는데 3개의 좌표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은 회전을 나타내는 좌표인데, 아까 이온자 분자와는 다르게 3개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온자 분자에서는 우리가 2개의 각도만 있으면은 이온자 분자가 공간상에 어떻게 배양되어 있는지를 디파인 할 수 있는 반면에, 선형 분자가 아닌 일반적인 분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3개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왜 3개의 각도가 필요하냐면, 먼저 일단 이 녹색 원자와 빨간색 분자를 이어주는 분자 축을 디파인 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타하고 파이라고 하는 2개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분자는 이 녹색 원자에 3개의 원자가 붙잡혀 있고, 그 3개의 원자가 이 축에 대해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전 각도를 우리가 카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각도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분자가 아닌 일반적인 분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의 배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3개의 각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의 좌표를 디파인 했냐면은 토탈 6개의 좌표를 디파인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좌표가 전체 15개였었죠. 15개 중에 이미 6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6개 중에 3개는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고 3개는 진동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였습니다. 그럼 남는 좌표계가 몇 개냐면은 이제 9개가 되겠습니다. 9개는 당연히 뭐랑 상관이 있는 좌표가 될 거냐면은 진동과 관계되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n개의 원자로 구성된 비선형 분자인 경우에 진동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는 몇 개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3n-6개의 좌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원자의 숫자가 되고 그다음 3을 곱해주는 이유는 전체 이 분자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한 좌표수가 3n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개는 뭐냐면은 3개는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고 3개는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3n개에서 6개를 빼게 되면 그것은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바로 진동을 나타내는 이제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 같은 경우에 진동 모드는 3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의 좌표가 필요하고 그 중에 6개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이기 때문에 그 6개를 빼주게 되면 나머지 3개가 진동 운동과 관계되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3n-6개의 진동 모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CO2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종류의 진동 모드가 있습니다. 시메트릭 스트레치, 안타이 시메트릭 스트레칭,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밴딩 모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 화살표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분자는 이제 3차원으로 움직이는데요. 3차원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3원자 분자가 1차원으로만, X축으로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3개의 좌표만 필요하겠죠. 첫 번째 좌표인 X1, 가운데 있는 원자의 좌표 X2, 맨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좌표 X3, 그래서 3개의 좌표가 필요하겠습니다. 원래 3차원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9개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뉴턴 이퀘이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F = ma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원자의 운동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왼쪽에 x1을 2번 미분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ma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픽스로에 근거해서 이 첫 번째 원자와 두 번째 원자가 K라는 힘상수를 갖고 있는 스프링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x2 빼기 x1은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자가 만족해야 할 뉴턴 이퀘이션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원자가 만족해야 할 뉴턴 이퀘이션도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K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힘을 받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원자는 오른쪽에서 힘을 받는 반면에 세 번째 원자는 왼쪽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이제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가운데 원자는 양쪽에서 힘을 받습니다. 왼쪽에서 힘을 받고 오른쪽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항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움직이는 3원자 분자의 뉴턴 이퀘이션 3개의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행렬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을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까만색 부분도 이제 행렬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식은 연립되었다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도 x1이라는 변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x2라는 변수도 나온다는 거죠. 가운데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3개의 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연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연립을 풀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식은 x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연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새로운 변수 q라는 것을 도입을 할 겁니다.
Q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다시 이 식을 써주게 되면은 이제 연립이 풀려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X라는 변수에서 새로운 변수 Q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다시 이 세 개의 식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의 식은 연립이 풀려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쉽게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내용은 이제 X에서 Q로 어떻게 변수를 이제 변환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폼 이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큰 매트릭스를 라지 M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매트릭스는 이제 K라고 부르고 이 매트릭스를 라지 X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M이라는 매트릭스하고 K라는 매트릭스를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대칭 행렬이라는 겁니다. 이 대각선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다는 거죠.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고 이 값, 이 값이 같고 이 값, 이 값이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대칭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M이라는 매트릭스하고 K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둘 다 대칭 행렬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럴 때 반드시 S라는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S라는 매트릭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M이라는 매트릭스의 오른쪽에 그 구한 S를 구하고 왼쪽에는 S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행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STMS를 계산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K라는 매트릭스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 S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왼쪽에 S의 전체 행렬을 곱해줘서 STKS를 구해보면은 다이아고날만 0 아닌 값을 갖고 오프 다이아고날은 0이 되게 해주는 그런 매트릭스 S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고 증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M이라는 매트릭스하고 이제 K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M이라는 매트릭스가 K라는 매트릭스가 대칭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S라는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S라는 매트릭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M이라는 매트릭스에 오른쪽에 S를 곱해주고 왼쪽에 S의 전체 행렬을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K라는 매트릭스에도 오른쪽에다 S를 곱해주고 왼쪽에다 ST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대각선만 0 아닌 값을 갖고 오프 다이아고날은 0이 되게 해주는 이 아래쪽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대각선만 0이 아닌 값을 갖고 오프 다이아고날은 0이 되는 그렇게 해주는 S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그것이 이런 파란색으로 되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은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럼 실제로 다이아고날만 0 아닌 값을 갖고 오프 다이아고날은 0이 되는 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S를 구할 필요는 없고 그런 S를 언제나 구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대각화 시켜줄 수 있다는 것만 우리는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X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보니까 연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Q라는 새로운 변수를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면 그것이 연립이 풀려있는 형태로 될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X하고 Q를 연결해주는 매트릭스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S라는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식을 아래다가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왼쪽에다가 앞서서 구한 S의 매트릭스의 전체 행렬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Q라는 변수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 Q하고 X의 관계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S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우리가 SQ라는 것을 집어넣어 줄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SQ, X 더블 대신에 SXQ 더블 다스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이 아래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은 X에 관한 식이죠. 근데 우리가 S라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Q라는 매트릭스를 변수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이게 Q에 관한 식으로 바뀌는데 그때 식은
이제 이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STMS하고 STKS가 앞에서 구했듯이 대각행렬이라는 겁니다. 대각선만 영한인 값을 갖고 오프 다이고널은 0이 되는 매트릭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식이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변수 x에 관한 식에서 변수 q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S라는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 아래식은 오프 다이고널은 전부 0입니다. 그 말은 연립이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구한 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이제 녹색 부분을 곱해서 구한 식이고 마지막은 이제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은 연립이 풀려 있는 상태죠. 첫 번째 식은 Q1만 나오는 식이고요. 두 번째는 Q2. 파란색 식은 이제 Q3만 나오는 식이 돼서 연립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숫자가 양이 있긴 하지만 두 번 미분해 줬을 때 0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 미분해 줬을 때 0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배우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에 선형적으로 변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1이라는 변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변수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이 재밌는데 두 번째 식에서 이제 2를 약분해주고 이항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은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을 식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조화 진동자의 식입니다. 질량이 m이고 스프링으로 매달렸고 스프링 힘상수가 q일 때 이 입자의 운동 방정식이 바로 이 식이 되고 조화 진동자의 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화 진동자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q2라는 변수는 이렇게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는 변수라는 거죠. 이 식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이 상황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조화 진동자를 나타내는 운동 방정식이고 조화 진동자는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식은 녹색 식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두 번째 식이랑 거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Q수에 두 번 미분한 것이 하나 나오고 Q수에 1승에 비례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앞에 개수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위의 식이랑 거의 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앞에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거의 녹색 식이랑 같은 형태의 식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식도 조화 진동자의 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파수, 뉴3라고 하는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는 좌표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x라는 변수에서 q라는 변수로 바꿔서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변수는 지속적으로 커지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간에 선형적으로 변하는 변수인 반면에 두 번째 변수와 세 번째 변수는 조화 진동자처럼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됐다가 하는 진동 운동을 하는 좌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x라는 변수에서 q라는 변수로 변수 변환을 했는데요. 이 q라는 변수가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S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존의 좌표하고 우리가 새로 도입한 좌표를 연결해주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케이스인 경우는 이제 이거라고 계산이 되어져 나왔다는 거죠. 이 앞부분에 이 파란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이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Q1과 Q2와 Q3가 도대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느냐가 바로 이 S라는 매트릭스와 상관이 있습니다. 앞서서 구한 이제 S라는 매트릭스인데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질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원자 질량을 4, 양쪽에 있는 원자 질량을 1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를 대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CO2 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M에다가 라지 M에다가 4,
스몰 m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이 S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값을 갖는 매트릭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X와 Q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관계식은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Q1과 Q2와 Q3의 물리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Q2하고 Q3는 0으로 놓고 Q1만 바뀌었을 때 Q1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 X1, X2, X3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1하고 Q2는 전부 0이죠. 그 다음에 Q에다가 2를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그때 음수를 한번 대입해봤을 때 이 X1, X2, X3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1이 1을 갖고 Q2와 Q3가 0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1, 0, 0이 됐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대입해주게 되면 이게 1, 1,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녹색 부분의 좌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2, 0, 0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해준 2, 2, 2가 나오게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다가 Q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고 Q2에다가 0, Q3에다가 0을 대입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산값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가 1이 되게 되면은 X1도 1, X2도 1, X3도 1이라는 얘기거든. 그 말은 X1도 1, X2도 1, X3도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Q가 1에서 2로 바뀌게 되면은 X1은 2, X2도 2, X3도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Q1이 1, 2, 3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 세 개의 원자가 동시에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Q가 마이너스 1이 됐다. 그 말은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이번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Q2도 0, Q3도 0.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Q1이 바뀌게 되면은 Q1이 양수가 될 때는 원자가 똑같이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Q1이 음수가 됐을 때는 똑같이 다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Q1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병진 운동과 관계되는 이제 좌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Q2라는 변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Q1은 0, Q3는 0을 넣고 Q2가 바뀌었을 때 X1, X2, X3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1은 0, Q3 0, Q2가 1이 됐을 때 그 값을 구해보면은 10-1이 나옵니다. 10-1은 근데 가운데 S 매트릭스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자, 여기다 1이 2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준 값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20-2가 나올 겁니다. 얘가 음수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준 10-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Q가 1일 때는 X1이 1. 그 다음에 얘는 0.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X3는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Q2가 1에서 2로 바뀌게 되면 X1은 2, X2는 여전히 0, X3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이 Q2가 바뀌게 되면은 가운데 원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왼쪽 원자는 오른쪽 원자를 왼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운데 원자를 향해서 다가온다는 거죠. Q가 더 커지게 되면 더 많이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반대로 움직입니다. X1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X3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Q2가 양수가 될 때는 양쪽에 있는 녹색 원자가 가운데 원자를 향해 오고요. Q2가 음수가 되면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시메트릭 스트레칭과 관계되는 운동을 설명하는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Q1, Q2, Q3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Q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인 반면에 Q2하고 Q3는 어땠냐면은 이게 진동 운동을 하는 좌표라고 그랬었죠.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계속 지속적으로 진동 운동을 하는 좌표가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Q2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원자들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왼쪽으로 갈 때 얘는 오른쪽으로 가든 시메트릭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나타내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2는 시메트릭 스트레칭을 나타내는 좌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1과 Q2는 0으로 놓고 Q3를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컬럼에 있는 좌표에다가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좌표는 얘는 가까이 가는데 얘는 멀리 가기 때문에 이거는 에이시메트릭 혹은 안타이시메트릭 이제 스트레칭 모드라고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Q1, Q2, Q3의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1차원으로 움직이는 선형 3원자 분자인 경우에 이 분자의 운동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직각좌표에 X1, X2, X3를 대입을 했죠. 그때 만들어지는 식은 연립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때 X라는 변수에서 Q라는 변수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때 변환에 사용되는 매트릭스가 이제 S라는 매트릭스인데 Q라는 변수를 바꿔주게 되면 연립이 이제 풀려주게 돼서 이제 운동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Q1하고 Q2하고 Q3는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느냐? 그건 S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앞부분에 Q1은 앞부분의 녹색 부분의 좌표랑 상관이 있고요. Q2는 가운데 부분의 좌표, Q3는 맨 오른쪽에 있는 좌표랑 상관이 있는데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좌표는 트랜스레이션, 병진 운동과 관계되는 좌표고 가운데 두 개는 진동 운동과 관계되는 좌표인데 가운데는 시메트릭 스트레칭, 오른쪽은 에이시메트릭 혹은 안타시메트릭 스트레칭과 관계되는 좌표라는 거.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병진 운동을 하게 되는 거. 가운데는 얘는 1이고 얘는 없고 마이너스. 시메트릭 스트레칭. 얘를 그려주게 되면은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를 그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동 모드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다원자 분자의 진동 운동에 관한 것이고요. 다음은 다원자 분자의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은 이원자 분자의 회전이었었죠. 근데 이원자 분자는 회전할 수 있는 축이 두 개입니다. 이 축이 있을 수가 있고 이 평면에 수직인 축이 있죠. 그 축 주위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축 주위로는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축 주위에 원자가 있기 때문에 C축 주위로 회전할 수가 없고 두 축 주위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A축, 그 다음에 A축이 수직인 축. 그리고 두 축에 대한 모멘트 브레셔는 같습니다. 그 모멘트 브레셔가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뮤의 아래 제곱이라고 그랬었죠. A축으로 회전했을 때 모멘트 브레셔도 얘고 이 A축의 수직인 축으로 회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브레셔는 아마 뮤 R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3원자 분자 이상이 되면은 회전할 수 있는 축이 3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F3 같은 경우에 이 A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 B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 이 AB 평면의 수직인 C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브레셔가 회전할 수 있는 축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모멘트 브레셔도 3개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 위너셔 값 가지고 분자를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3개 축에 대한 모멘텀 위너셔 값이 다 같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슈페리컬 탑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CH4SF6가 되고 이 경우에 3가지 축에 대한 모멘텀 위너셔 값이 다 같은 것으로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반면에 3값이 다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H2O가 됩니다. 반면에 2개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르고요. 2개가 같은 경우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모멘텀 오브 이너셜 큰 거 두 개가 같고 작은 거 하나가 다른 값을 가질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롤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모멘텀 이너셜가 작은 값끼리 같고 큰 거 하나가 다른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오블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오블레이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BF3고 프롤레이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CH3Cl, HCN, 그 다음에 이온자 분자. 예를 들면은 O2가 전부 프롤레이트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되겠지만 얘는 A축으로는 회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모멘텀 분자 값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B축에 대해서 회전할 수가 있고 B축의 수직인 C축에 대해서 회전할 수가 있는데 모멘텀 이너셜 값이 다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거 두 개끼리 같고 작은 거 하나가 0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롤레이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시메트릭 탑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분자들에 대한 모멘텀 이너셜을 이용한 이제 분류법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CH4SF6는 세 개가 다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슈페리칼 탑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NH3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의 모멘텀 이너셜 값이고 이쪽 방의 모멘텀 이너셜 값이 다 같습니다. B하고 C로 표현되는 건데요. 반면에 이축은 이제 A축이거든요. A축에 대한 모멘텀 이너셜 값은 이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모멘텀 이너셜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온자 분자에 대해서는 앞서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모멘텀 이너셜 정의는 뭐냐면은 일단 센터 오브 매스가 있어야 됩니다. 센터 오브 매스로부터 요 A 원자까지의 거리를 RA, B 원자까지의 거리를 RB라고 그러면은 모멘텀 이너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얘 질량 곱하기 회전 방향이 되겠죠. RA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회전하잖아요. 그럼 MB의 RB의 제곱. 이 모멘텀 이너셜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랍니다. 정의. 근데 얘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수학입니다. 이것이 정의고요. 이 정의로부터 이것이 얘랑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는 자주 등장하는 환산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F3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BF3는 회전축이 3개가 있습니다. A축 중심을 회전할 수가 있고 B축 중심으로 회전할 수가 있고 이 평면의 수직인 C축 중심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텀 이너셜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축 주위로 회전했을 때 모멘텀 이너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F3는 4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녹색 원자와 이 빨간색 분자는 B축 주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회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이너셜의 컨트리뷰션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두 분자는 회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회전 방향이 된다는 거죠. B축 주위로 회전하게 되면은 이 빨간 원자가 B축 주위로 회전할 때는 얘가 회전 방향이 되고 그 회전 방향은 요 RBF 다시 말하면 요 길이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해주는 것이 회전 반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원자의 질량인 MF의 회전 반경인 RBF 사인 60도의 제곱이 모멘텀 이너셜의 컨트리뷰션 되겠습니다. 요 분자도 마찬가지, 요 원자도 마찬가지로 요 크기의 컨트리뷰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정리해 주게 되면은요. 2분의 3 MF의 RBF 제곱이라는 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B축에서 정의된 모멘텀 이너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축으로 회전할 때 한번 보도록 해요. A축으로 회전할 때는 이제는 요 원자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컨트리뷰션이 없죠. 근데 이제는 이 원자는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원자가 A축 주위로 회전했을 때 회전 반경은 RBF가 되죠. 그래서 MF 곱하기 RBF 제곱만큼의 컨트리뷰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원자하고 이 원자도 회전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회전 반경이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은 RBF 사인 60도가 아니고 사인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원자의 컨트리뷰션은 이해가 되겠죠. MF에다가 요 회전 반경의 제곱. 요 원자도 회전 반경이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컨트리뷰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함수값을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하고 IA가 같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메트릭 탑이 되는 겁니다. 근데 C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평면의 수직인 축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이 녹색 분자를 회전하지 않고 세 개의 원자가 이런 원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자가 전부 회전 반경이 RBF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의 데드 컨트리뷰션이 MF, RBF의 제곱. 다 똑같은 세 개의 컨트리뷰션을 가져서 우리가 C축 주위로 회전했을 때 모멘트 오브 이너셔는 이제 요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축 주위에 대한 모멘트 이너셔 값을 구했는데 IB, IA가 같은데 IC에 비해서 작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데 작은 것끼리 같고 큰 거 하나가 다른 거라는 거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르고 작은 것끼리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블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자를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원자 분자의 진동 운동과 다원자 분자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